2012년 2월 5일 워싱턴주 그레이엄에 있는 주택 한 채가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들이 즉시 출동했지만 집은 미처 손 써볼 틈도 없이 전소했습니다. 담배꽁초나 합선 등으로 서서히 번진 불이 아니라 폭발물과 휘발유에 의해 순식간에 붙은 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로 집 주인인 36살 조시 파월과 그의 아들인 7살 찰리, 5살 브래든이 숨졌는데요. 언론을 통해 소식이 미국 전역으로 퍼지자 국민들은 어린 아이들의 비극을 안타까워하는 한편 아버지 조씨를 향해 비난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왜냐하면 방화를 저지른 사람이 다름 아닌 조씨 본인이어서이고 그가 아이들의 목숨을 먼저 빼앗은 뒤 폭발물을 터뜨려서이며 2009년 12월에 실종된 아내 수잔 파월의 행방을 끝끝내 밝히지 않고 비겁하게 생을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대체 파월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수잔과 여론의 문매를 막고 있는 조씨가 신혼생활을 하던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간악당 수잔 파월 실종사건 편입니다. 조씨와 수잔은 유타주에 살던 몰몬교 신도로 종교 행사에서 사랑에 빠져 결혼했습니다. 조씨는 아버지 스티븐과 둘이서 살고 있었는데 부부는 따로 집을 마련하지 않고 그대로 아버지의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세 사람의 공동생활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자 둘만 살던 심심한 공간에 새 식구 수잔이 들어오면서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고 활기차게 변했죠. 그러니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예뻐하는 마음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단계까지 다다른 것에서 발생했습니다. 시아버지 스티븐이 며느리 수잔을 여자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벌써 삼류 드라마의 향기가 풀풀 풍기는데요. 본격적인 막장극은 지금부터입니다. 며느리를 사랑하게 된 시아버지는 시시때때로 캠코더를 들고 수잔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브이로그를 남기듯 가족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찍기도 했지만 한쪽 구석에 조용히 숨어서 수잔의 모습을 몰래 찍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렇게 수집한 며느리의 몰카 영상을 가지고 시아버지가 무엇을 했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스티븐은 수잔이 목욕을 하러 욕실에 가면 작은 거울을 문틈 사이에 밀어넣어 안을 들여다보았고 수잔의 속옷이나 여성용품을 훔쳐내 수집하기도 했으며 익명으로 온라인 게시판에 수잔을 주인공으로 한 저급한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끝을 모르고 진화해가는 그의 변태적인 성향. 그러다 스티븐은 수잔도 자신을 좋아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아들 부부가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해 며느리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아들 몰래 바람을 피우자는 제안을 합니다. That's Susan. Miss Jones. Really wanted her. Miss Jones. 겨우 20대 초반이었던 어린 수잔은 어처구니가 없는 한편 불쾌감과 공포에 사로잡혀 곧바로 남편 조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요. 예상외로 조 씨의 반응은 영 시큰둥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그런 사람, 그러니까 남들에 비해 성적으로 좀 더 개방된 사람이니 수잔한테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조 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어린 자녀들 앞에서 음담패설을 서슴지 않았으며 나중엔 사춘기가 된 아들들과 야동까지 공유했던 별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윤리에 엄격한 몰몬교도인 수잔은 이 이야기를 듣고 더더욱 질색팔색을 했고 결국 부부는 아버지의 집에서 나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 후 큰아들 찰리가 태어났고 또 2년 후 둘째 아들 브래든이 태어났습니다. 내 식구는 단란하고 화목해 보였으나 부부의 관계는 점점 골마가고 있었는데요. 이 즈음의 부부라면 누구나 경험했을 가사와 육아 갈등을 겪었음은 물론이고 두 사람은 특별히 종교로 인한 갈등도 겪었습니다. 수잔은 종교 활동의 건성인 조 씨에게 늘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렇다고 수잔이 사이비 신도라 부를 정도로 종교에 미쳐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조 씨가 종교 활동을 해야 하는 시간에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여자를 만나고 술을 마시는 등의
방탕한 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눈치챘기 때문에 예민하게 굴었던 겁니다. 거기에 또 하나, 시아버지 스티브는 손자를 둘이나 낳은 며느리에게 아직도 추파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조 씨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 아버지와 절연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안부를 주고받았죠. 이에 대해 수잔이 배신감을 드러내며 남편을 추궁하자 그는 적반하장으로 격분하며 끝끝내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위는 점점 높아져 수잔은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실종 1년 전인 2008년부터 이혼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디오 카메라에 폭행당한 흔적을 담아두었고 셀프 카메라 형식으로 메시지를 남겨놓기도 했는데 내용은 만약 자신이 죽는다면 남편을 의심해달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죽더라도 아이들의 양육권은 남편에게 주지 말라는 것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해보지도 못한 채 2009년 12월 연기처럼 증발해 버렸습니다. 2009년 12월 7일 월요일, 유치원에 오지 않는 찰리와 브래든이 걱정되어 교사는 조씨와 수잔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교사는 담당 기관에 이 사실을 알렸고 아동 문제에 특히나 예민한 미국 경찰은 즉시 아이들의 집을 방문하여 문을 두드렸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결국 강제로 문을 개방하게 된 경찰. 다행히 집안에서 끔찍한 일이 발생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두 아이의 행방을 찾는 일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조 씨가 아들 둘을 데리고 멀쩡하게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남의 집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며 화를 내는 조 씨에게 경찰은 여태껏 어디에 다녀온 것인지 물었고 그는 어젯밤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캠핑장에 놀러 갔다가 지금 귀가하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아내인 수잔 씨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잔이요? 집에 없습니까? 조 씨는 수잔 없이 두 아들과만 캠핑을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전날 밤 사소한 일로 다투었고 잠시 떨어져 있는 게 기분 전환에 좋겠다 싶어 아이들만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돌아왔다는 겁니다. 경찰은 수잔의 친정부모와 친구들, 직장 동료들에게도 연락을 취해보았지만 그녀의 행방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아이의 유치원 결석으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이제 아이들의 엄마인 수잔의 실종 사건으로 전환됐습니다. 조 씨는 전날 밤 아내의 모습을 본 게 마지막이었다며 수잔의 실종과 관련해 전혀 아는 게 없다고 했지만 원래 아내의 불상사에는 남편이, 남편의 불상사에는 아내가 제1용의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12월의 매서운 한파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벌판에 가서 캠프파이어를 냈다는 조 씨의 진술은 좀처럼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조 씨를 한껏 의심하며 이것저것 캐묻고 있었는데요. 그때 5살짜리 큰아들 찰리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캠핑은 누구랑 갔니? 아빠, 엄마, 동생이요. 집엔 누구랑 왔어? 아빠랑 동생. 엄마는 아직 공원에 있어요. 조 씨의 진술과 찰리의 진술이 엇갈리며 수사는 급물살을 탑니다. 경찰은 영장을 받아 부부의 집을 수색했지만 거실에서 수잔의 혈흔을 약간 발견했을 뿐 실종과 직접적으로 연결할 만한 단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상한 점은 있었습니다. 만약 수잔이 제 발로 가출을 해 가족과 연락을 끊은 거라면 가방이나 지갑, 옷까지, 자동차 같은 건 가지고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수잔의 물건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집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죠. 물론 이에 대해 추궁했으나 조 씨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당 캠핑장과 그 주변을 샅샅이 훑어봐도 수잔의 흔적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는데요. 답답한 경찰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두 아들에게 더욱 기댈 수밖에 없었지만 찰리는 겨우 5살, 브래드는 3살입니다. 의사표현에 한계가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더 이상의 신빙성 있는 진술을 얻어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부부의 주변 사람들을 탐문하던 경찰은 시아버지 스티븐의 추태와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고 이번엔 그를
유력 용의선상에 두게 됩니다. 스티븐의 집 역시 수색을 당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악을 금치 못할 것들이 발견됩니다. 그는 여전히 수잔을 몰래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 몰래 찍어 현상한 사진들, 수잔을 향한 망상을 기록해 놓은 일기장, 훔쳐낸 그녀의 속옷과 여성용품 등을 고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구역질이 나올 만큼 역겨운 수집품들이었지만 이것이 스티븐을 구속할 만한 근거는 되지 못했는데요. 다 며느리의 동의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고 스티븐이 막무가내로 우겼기 때문입니다. 확인할 당사자가 없으니 거짓말로 몰아붙일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게다가 며느리는 무척 문란한 여자였다며 평소 자신을 유혹하는 것은 물론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육체관계까지 자주 가졌다고 언론에 일방적으로 폭로했습니다. 당연히 수잔의 가족과 지인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며 길길이 날뛰었는데요. 독실한 몰몬 신자인 그녀가 성윤리에 얼마나 엄격한지, 그리고 스티븐이 얼마나 변태적인 성향의 소유자인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판국에 실체도 없는 헛소리를 늘어놓으며 실종자를 모독하니 분노가 끓어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 역시 마찬가지 심정이었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가 나오질 않으니 스티븐도 조 씨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추후 스티븐의 수집품 사이에서 경찰은 수잔이 아닌 다른 여성들의 몰카 영상과 사진을 비롯 아동청소년법을 위반한 음란물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를 발견합니다. 그는 이 건으로 2012년에 재판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교도소에서도 수잔과의 관계나 그녀의 실종에 대해 끝까지 입을 다물어 사건 관계자들의 속을 터지게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수잔의 부모, 다시 말해 찰리와 브래든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놓고 사위 조 씨와 법적 다툼을 벌였습니다. 아직 수잔의 사망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고 조 씨가 그녀의 실종에 관여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버지 스티븐의 추악한 실체가 이미 드러난 데다 조 씨 역시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위험한 인물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친권을 아이들의 외가에 주라고 판결했고 수잔의 부모는 그 길로 두 아이를 자신의 집에 데려와 정성껏 돌봤습니다. 두 아이는 외갓집에서 어른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났습니다. 어느덧 5살이 되어 제법 의사표현도 잘하게 된 둘째 브래든. 어느 날 아이가 차에 타고 있는 가족을 스케치북에 그렸는데 그림 속에는 아빠와 형 그리고 본인의 모습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는 어디에 있느냐고 묻자 브래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트렁크에 있어요. 수잔의 부모는 이처럼 손자들이 은연중에 내뱉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을 빼놓지 않고 모두 기록해 두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 입학한 첫째 찰리에게서 조금 더 정확한 진술을 얻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죠. 2012년 2월 아이들의 외갓집에 사회복지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조 씨가 아들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비록 친권과 양육권은 빼앗겼지만 조 씨는 많게는 주 2회까지 아들들을 만날 권리가 있었는데 단 혼자서는 만날 수 없고 반드시 그 자리에 사회복지사가 함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안심하고 손자들을 아빠에게 보낼 수 있었죠. 2월 5일 오전 사회복지사인 중년 여성의 손을 잡고 대문을 나서는 손자들에게 노부부는 재미있게 놀다 오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아빠를 만날 생각에 잔뜩 신이 나 있었는데요. 몇 시간 후 복지사의 자동차가 조 씨의 집 앞에 정차하자 아이들은 문 밖에 있는 아빠를 발견하고 뒷좌석에서 훌쩍 뛰어내려 아빠에게 달려갑니다. 조 씨는 두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회복지사가 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빠르게 현관문으로 향하는 겁니다. 한순간도 아이들과 떨어져서는 안 되는 사회복지사는 조 씨의 돌발 행동에 깜짝 놀라 급히 그의 뒤를 쫓았는데요. 순간 아이들을 집안에 밀어놓고 자신도 안으로 들어서더니 대문을 쾅 닫아 걸어 잠가버리는 조 씨. 복지사는 문을 세게 두드리며 당장 열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911에 전화를 걸어 아이들이 위험하니 당장 와달라고 신고했습니다. 그렇게 집 앞 차도로 나가 경찰차가 도착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던 순간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주택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불타는 집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사망한 아이들의 머리와 목에는 처참하고 잔인한 상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까맣게 탄 도끼 한 자루가 널브러져 있었고요. 더 끔찍한 것은 아이들의 사인이 흉기에 의해서가 아닌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정신 나간 아버지라는 괴물에 의해 이제 7살, 5살인 작은 아이들은 2번 죽임을 당한 셈이 되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를 한꺼번에 잃은 데다 실종된 딸의 행방을 찾을 길조차 영영 잃어버린 수잔의 부모. 그들은 가슴이 미어지는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이어가며 조씨와 스티브의 만행을 고발하는 동시에 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2013년 어느 날 조씨의 동생 마이클 파월이 고층 건물에서 극단적 결말을 맞았는데 마이클은 수잔이 사라진 며칠 후 이유도 없이 자신의 멀쩡한 자동차를 폐차해 경찰의 강한 의심을 받은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어서 2018년에는 1년 전 감옥에서 출소한 스티븐 파월이 심장마비로 급사했습니다. 이렇게 수잔의 실종에 대해 알고 있을 것으로 짐작되던 모든 이들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지만 2023년 현재까지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수잔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일부에서는 조 씨가 누명을 쓴 게 억울해서 여론의 마녀 사냥을 버틸 수가 없어서 아이들의 친권을 빼앗긴 게 분해서 이 사달을 초래한 것이라 주장하기도 하지만 미국 국민들은 조 씨가 점점 자라나는 아이들을 통해 언젠가는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방화를 저질렀다는 의견에 더 큰 힘을 실어주는 상황입니다.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을 가능성이 크지만 기적적으로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드러나 남은 사람들 마음이라도 조금이나마 편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 천사같이 예쁘던 찰리와 브래든이 어딘가에서 새로운 행복을 누리며 즐겁게 지내고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봅니다. 주간악당을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